안녕하세요. 이하익군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2020년 완성차 1위 전기차 2위 업체인 폭스바겐이 2023년부터 자체 규격의 각형 유니파이드 셀로 규격을 통일하고 2030년까지 플랫폼의 80% 정도를 채우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됐으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로드맵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차종별로 제각각인 배터리 타입을 가격으로 통일한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셀 투 팩 또는 셀 투 카 형태로 내장하는 그 배터리의 밀도를 높이고 원가를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2030년까지 비중 80%로 확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240GWh의 그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테슬라의 그 배터리 데이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특별히 기술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그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하는 게 가장 커요. 왜냐하면 3원계의 하이 니켈 배터리를 계속 사용을 하고 물론 이제 LFP 그 리튬 인산 철도 저가 모델을 쓰겠다고 하지만 양극재와 음극재의 로드맵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 또 뭐 드라이 일렉트로드 같은 공정 같은 경우에도 다 이미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가 있는 점은 배터리 내재화와 셀 투 팩, 셀 투 카와 같은 완성차 차체를 활용한 에너지 밀도 증가, 그 다음에 고속 전기 충전소라든가 후방 산업 등을 통해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배터리 생태계를 전부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니파이드 셀의 원리예요. 46800 원통용 배터리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디자인이나 연구 개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시도인데, 그거를 이제 폭스바겐은 각형 배터리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폭스바겐의 그 2차 전지 생태계를 전부 장악하려는 시도는 테슬라와 같은데, 이것은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지난번에 글로비스, LG, 그 다음에 KST 모빌리티의 MOU 체결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현대차가 코나 일렉트릭을 KST 모빌리티에 배터리를 빼고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어디서 받냐면 현대 글로비스에게 대여를 받아요. 그럼 KST 모빌리티는 뭐 택시 등 여러 사업을 이제 배터리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면 배터리를 글로비스에 도로 반납을 합니다. 반납된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중고 배터리나 폐 배터리의 잔존 가치를 평가하고 재활용 여부를 활용하거나 또는 ESS 충전기로 개발을 해서 KST 모빌리티에 다시 판매를 해요. 이 재판매를 하면 KST 모빌리티는 이를 ESS 양방향 충전 시스템으로 또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현대차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고속 충전 인프라까지 갖추게 되면 2차 전지 생태계의 후방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러한 전체 생태계를 테슬라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현대차 모두 장악을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폭스바겐의 2차 전지 배터리 후방 산업까지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17,000개 정도의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40기가와트아워 규모 공장 6개면 총 240기가와트아워인데, 이것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 유산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꾼은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현 여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개 공장 중에 2개는 노스볼트와 합작 회사로 직접 운영을 하고, 4개는 지금 GM과 마찬가지로 기존 배터리 회사와 폭스바겐의 자사 각형 유니파이드 셀 규격에 맞춰서 유럽 내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나머지 4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폭스바겐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꾼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중국 시장 방어를 위해서 이러한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에 이어 폭스바겐은 지금 전 세계 전기차 2위 그룹이에요. 하지만 중국 내만 본다면 폭스바겐이 1위입니다. 폭스바겐 전기차 매출의 40%가 전부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폭스바겐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게 뭐냐면 테슬라가 올해부터 상하이 공장에서 5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을 합니다. 이 55만 대는 작년 테슬라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인 44만 대보다 무려 11만 대가 많은 규모예요. 이 말은 폭스바겐이 시장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이 있고 1위를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중국 배터리를 사용해서 중국 시장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각형으로 바뀌면서 각형의 강점을 가진 그리고 저가형, 특히 LFP 리튬 인산염에 강한 CATL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이미 지분 26.5%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 3위인 거시안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것은 사실 그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GMP 3차 입찰에서 예상을 깨고 삼성 SDI가 선정이 되지 못하고 SK이노베이션과 CATL이 선정이 됐죠. 이야기꾼이 볼 때는 현대차가 CATL을 선정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배터리를 채용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SK이노베이션이 선정된 이유는 아마도 그 현대차 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수소차 및 수소 공급망에 있어서 부생수소를 SK이노베이션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떤 그 원인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영향을 미친 걸로 판단이 돼요. LG화학이 그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걸게 된 계기가 바로 폭스콘 수주를 SK이노베이션에 뺏긴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이 패소를 한 이후로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이제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2년밖에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포드에는 이제 뭐 4년, 5년 이상 공급하는데 SK이노베이션만 그런 상황이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업체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LG화학은 미국의 추가 캐파를 늘리고 있어서 그나마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재화의 영향을 덜 받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이제 삼성 SDI가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폭스바겐이 노스볼트를 활용하여 내재화를 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은 삼성 SDI 입장에서도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각형 배터리가 기술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노스볼트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각형 배터리고 중국 시장 방어를 위해 중국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CATL 역시 각형 배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2팩, 셀2카와 같은 자동차 일체화 시스템에서는 역시 또 각형이 유리하고요. 향후 전고체 배터리로 진화를 할 경우에도 각형 배터리가 현재로 약간 유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형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금속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더 강한 편입니다. 그 다음 발열도 강한 편이고 중대형에도 유리해요. 그 다음에 ESS로 확장이 가능하고 기화가스가 분출되는 이런 벤트가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2팩, 셀2카 전고체 배터리에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 파우치 배터리는 사이즈를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신규 커스터마이즈된 배터리를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진입하기는 용이합니다. 그러나 화재 위험이라든가 안정성 측면에서 좀 더 개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2020년에 보면 파우치형의 이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실상 파우치형 배터리의 완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테슬라 데이를 통해서 원통형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 각형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두 업체 모두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구도가 향후에는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향후 이러한 폭스콘의 배터리 내재화 계획이 2차 전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역시 보면, 첫 번째, 노스볼트가 지금 계획대로 2차 전지 대량 양산을 단기 내에 달성할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에요. 지금 요게 한두 달 전에 노스볼트의 실제 지금 공장 현황입니다. 아직 공장에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양산 경험이 아직 전혀 없어요. 스타트업 지위로서 아직도 인원 충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스볼트는 테슬라 엔지니어 2명이 2016년에 설립한 회사로서 지금 업력이 5년도 되지 않고 양산 경험은 전혀 없어요.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나 폭스바겐이 제시한 기술 중에 특별한 신기술은 없습니다. 전부 국내 배터리 회사가 십몇 년 전부터 연구했던 것들이고, LG나 삼성은 지금 배터리 관련된 업력이 20년이 넘어요. 지금 R&D 기술뿐만 아니라 그 제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조 기술에서 말하는 수율, 품질, 양산성 등이 실질적인 그 수익성을 좌우하는데, 이것은 업력과 굉장히 좌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R&D 기술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노스볼트가 공장을 다 세우고 관련된 기술을 많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그 최후의 난관인 제조 기술, 즉 수율과 품질과 양산성에서 또 한 번 허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노스볼트를 통해서 배터리 내재화를 달성할 가능성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노스볼트가 이렇게 양산 계획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예상이 돼요. 기반 기술을 다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동박 등의 에코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이 각 업체들과 세부 기술에 대한 튜닝 작업이 있어야 되며, 품질 관리 및 수율 관리, 양산성 관리를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이미 이런 식으로 지금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런 핵심 4대 소재에 대해서 이미 양산 체계와 품질 관리 시스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제조 기술이 기업의 수입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수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스볼트나 폭스바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인으로는 2차 전지 역시 그 쇼티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쇼티지가 발생이 되면 폭스바겐이나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내재화 사업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에서도 보시다시피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 공급 요구량을 다 맞추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안 그러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공급자 시장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급자 시장이 되면 공급자가 물량을 비즈니스 목적에 맞춰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자체 조달하겠다고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다면, 과연 국내 배터리 3사와 같은 배터리 공급업체가 물량을 우선 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돼서 쇼티지 발생 시 배터리 내재화 계획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금 LG화학은 미국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70기가 와트 캐파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미국 캐파의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플랜인데 아마도 테슬라의 신규 원통형 배터리인 46800을 지원하기 위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증설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이 커미트먼트가 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LG화학이 그냥 자체적으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조 단위의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고객의 플랜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고 쇼티지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앞으로 전기차 제조업체는 크게 다양해지면서 한두 업체가 공급망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확장 시대를 통해서 공급망은 더욱 파편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입니다. PP 플랫폼도 있죠. GM도 있고 현대차도 이 GMP가 있죠.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배터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차체 시스템이 되게 되면 자동차 생산 자체가 굉장히 표준화될 수가 있어서 자동차 파운드리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애플과 폭스콘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종속 구조였죠. 그러나 예약군이 보기에는 그런 일은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애플과 같은 독점 구조를 가진 기업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향후 더욱 파편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아직까지 과거 내연기관의 부품의 한 60, 70%를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표준화가 되고 점차 인베디드 시스템이 더욱 채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연기관에서 필요했던 미카니컬 엑셀런시보다는 일렉트리컬 엑셀런시가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러한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스템의 배터리보다 반도체가 더 중요한 시점이 올 거예요.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즈된 자동차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고 미래는 아마 애플카, 구글카, 아마존카, 삼성카, LG카, 네이버카, 카카오카 등이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두 업체의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전체 배터리 업체의 문제로서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금 배터리 코스트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불 이하가 이제 목전에 와 있고 2023년에 75불까지 떨어질 걸로 지금 판단을 하는 시장 조사 기관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배터리 가격이 낮춰지게 되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의 확장의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드론이라든지 배달 로봇, 그 다음에 고령화 추세에 맞춘 간병인 로봇이라든지 또 노인들을 위한 근골격계 웨어러블 기계, 과거의 스타크래프트에서 보던 테란의 골리앗 같은 그러한 기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수소차와 연계해서 먼 거리를 먼저 간 다음에 라스트 마일만 모빌리티가 확장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배터리가 굉장히 유니버셜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현대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토속이라고 알려져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모빌리티 확장 시대가 되면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조화가 실제 배터리 업체에 있어서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외에 Q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폭스바겐의 각형 배터리 유니파이드 셀을 통해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는 것이 테슬라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미래의 영향성은 어떻게 될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